여야 대표의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를 놓고 여야 모두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연구분석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5시간 만에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내놨는데 장 교수님, 네. 예상보다 강도가 셌고 시기도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은 아니고 저는 불난 집에 소방차가 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권의 내분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것은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다기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지만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당원이고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갈 한 축인 새누리당 집권당의 과거에는 대표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송호창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명을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권 재민의 원칙에 사실은 어긋나고 정치를 뽑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치를 네. 희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서 실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와서 향후에 정치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의회 정당 권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친박 후보가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3번 연속 패배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의회 권력이 충분히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지에 총선이 앞으로도 7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관계자의 발로 암시한 것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당 권력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정 운영의 하반기 마무리를 국회로부터 튼튼히 뒷받침 받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인데 사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주목되는 게 보니까 민심 왜곡이 되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 네. 또 결국은 여론조사 아니냐. 그러면 이제 조직선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은 각 지역에 뿌리는 지역 패권 정당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오래된 극렬 당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는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식 정치보다는 목숨을 거는 정치입니다. 논과 밭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경쟁 구도가 펼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문수 대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를 해서 대표도 여기에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역의 당원을 놓고 치열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활을 건 그런 우리 극한 투쟁, 극한 어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올 오브 나싱이죠.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 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선택 그리고 정치 왜곡 저는 당연히 있을 가능하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 여야 합의로 사실은 역선택이라든가 조직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안심번호라는 걸 지금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정면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잠정 합의는 프로포션이라고 네. 그냥 잠정적으로 일단 합의를 하고 당에 가서 결정하는 건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별칭이 이제 무대 아닙니까? 네. 무성대장인데
과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친박에 지금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잠정 합의라는 것이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폐기한 겁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나와 직접 선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그것도 아니고 뽑아가지고 2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전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로 한다는 것은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핸드폰에 대해서 핸드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이 대부분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새누리당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런 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김무성 대표가 플랜 B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대신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것을 지금 야당과 알았다. 합의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아주 네. 심각한 지금 단계라고 봅니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국민 안심 번호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패널 분의 주장 중에서 약간 오류로 시정하자면 네. 이거는 뭐 야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당내 경선용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여야에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사실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공천제는 대의 정치의 현대 정치는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가 그리고 그걸 4년 후나 5년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가받는 대의 정치인데 그 대의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총선과 대선. 예. 하지만 그 나가는 주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까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 가미한 국민 경선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대의 정치를 약화시키는 정당의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될 수 네.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유럽이나 정당 정치 기반이 튼튼한 나라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고 당원들이 직접 공직 후보자들 선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예. 다만 그런 조직 기반이 취약한 거리적, 지역적 커뮤니티라고 해야 교회밖에 없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경우에 당원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공직 후보 선출할 때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당비를 참가비를 내서 참여하는 예. 이런 절충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들은 그간에 의회에 한번 진입하면 소선고우제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 정치권의 불가리들이 상당히 낮고 중진들과 계파에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요구들이 높아져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들이나 국민 네. 경선제라는 것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폐해를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 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다수당이 돼야 되고 특히 그 다수당 중에서 대통령과 뜻이 맞는 친박 의원들이 다수가 포진해야 하는데 예.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하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빠져라. 네. 즉 김무성 대표와 현역 의원들 간의 현역 의원 동맹 아니겠습니까? 신사동맹.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심각하게 집권 후반기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서양훈 실장님 방금 이제 뭐 역선택 네. 관계에서 저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핸드폰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만 명에서 1,000명을 추려서 다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핸드폰에 능수능락하고 핸드폰에 반응이 빠른 것은 젊은 층입니다. 그럼 젊은 층이 받았을 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받았을 때는 상대방 당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네. 약체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민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순수하게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데 좀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청와대가 이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의 최고위원회라든가 당내 여론을 당내 어떤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내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하고 협의해라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이정현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수차례 그런 건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지도부가 보면 친박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이것을 상정을 했을 때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 투표를 하면 모르지만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먼저 올렸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절차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거쳐서 의견을 결정해서 네. 대야 협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공천 제도는 당내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이미 아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최고위원회에 먼저 올려서 당내에서 최소한 네.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했다는 것은 대표가 어떤 대표의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해준 대표의 권능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저는 그러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청와대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평가를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여당은 현재 대통령의 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인 김무성 대표와의 싸움이고 예. 그리고 야당도 현재 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진 계파 수장들과 그리고 대권 주자인 문재인 대표와의 권력투쟁 총선을 앞둔 피할 수 없는 대권 주자와 중진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권력 싸움. 외나무 달에서 만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뜻을 살펴야 하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라든가 지도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지금 관심인데 그동안은 김무성 대표가 거의 엎드리다시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 보조를 맞춰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한번 맞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같은 행보를 보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면 보통 대통령이십니까? 우리 유승민 대표를 네.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관철시키고 마는 분인데 여기에 맞서서 여당의 대표 힘이 있으면 아주 힘이 있고 취약하다 여권에서는 취약한 당 대표인데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인데 아마도 김무성 대표는 이번 기회가 총선에서 대통령의 브랜드로 이 총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미래 권력인 자신의 브랜드로 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아주 당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가. 따라서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보다도 물러서지도 않을 거고 물러설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김무성 대표에게는 그간의 이 싸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그라운드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당내 문제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싸움의 문제로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합의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면에는 의총이나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비박 의원들이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겠지만 말없는 현역 다수 의원들은 김무성 의원이 얘기하는 현역 의원이 유리한 이번 제도를 선호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를 넓게 쓰고 있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호락호락 물러날 것 같지 않고 참고로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이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그렇죠. 무기가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정기국회의 그라운드가 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시간은 김무성 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가 판을 넓게 벌려놨다. 결국은 현역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국민 공천 제도가 결국은 김무성 대표 편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김무성 대표가 미래 권력이라는 건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김무성 대표도 수차례 나는 다 차기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무성 대표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 보수 정권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 대표의 진정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공천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는 당내 힘인데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당내 역할,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돼서 대표직도 사퇴를 해 자연 사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조원진 원내대표 아니 부대표. 수석 부대표하고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금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3의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이런 관전평까지 지금 나온 입장에서 이것을 과거 내각제 발언, 개헌 발언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부에서도 바로 이것을 거둬들였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를 오래 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청와대라든가 반대파들, 당내 반대 원내대표까지도 이런 마장에 거기에서 이렇게 맞부딪힐 그런 힘은 저는 없고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 3시부터 지금 새누리당 의총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른바 국민 공천제 또 뭐 그 선거구 획정 문제 다양하게 노릴 텐데 아무래도 관심은 아무래도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친박과 비박계 간의 어떤 의견 절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장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의견 절충이 나올까요? 의견 절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문제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김무성 대표의 협상에 대한 성토장이 되지 않을까. 정치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공개를 할 때는 정말 막가거든요. 그래서 온갖 말이 다 튀어나올 텐데 이랬을 때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랑 그런 관전평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고 나간다.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대선의 꿈이 있다면 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의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장 교수님 말씀에 일정 동의합니다. 현재 최고위원에서 비토를 할 경우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친박 의원들이 대거불참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이제 친박 의원들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 맞춰서 청와대 관계자 발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총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마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고 이에 맞서서 비박 의원들이 또 대통령의 정당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성토하는 치열한 설전이 일어날 것 같고요.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계특위라든가 지도부 쪽에 위임하겠지만 하지만 친박과 비박의 갈등, 감론을박을 보는 다수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에 김무성 대표의 의중과 네. 현역 의원들이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친박의 결속이 아니라 오히려 비박계의 결속을 더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비박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안이 친박의 공천 주도권을 저지하기 위한 비박의 반발이면 좋은데 문제는 이 이면에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노만의 브랜드라고 하는 혁신위 공천 안이었는데 이것이 여당의 대표가 받아들여지면서 의회 전체가 용인해주는 명분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이 이런 공천제에 개입할수록 야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발할 텐데 이 싸움은 그러면 의회와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으로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따라서 의총은 표면적으로는 양 세력이 갈등하지만 이렇게 국회와 여당 내 면면이 흐르는 민심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역 구도가 유리한 측면으로 김무성 대표 안에 대해서 옹호하는 흐름이 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왜 악수가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위험하고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거든요.
허수고 그리고 장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새누리당랑 공천 안 해도 당원 50%, 여론조사 50%가 글쎄, 있지 저는 않습니까? 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의 그런 허구라든가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일단 결정을 하면 뭐 해도 되지만 지금 이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1,000명을 하든 새누리당은 네. 뭐 2만 명 전체를 다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제 비주류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과거에 이제 100만 당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100만 당원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를 비주류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서로 친박과 비박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잠시 주춤하는 거지 야당 내부에서 또 들어가 보면 야당도 상당히 치열한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여당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 룰과 가지고 여야 같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친박계나 청와대의 이야기대로 전략 공천을 일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당의 패턴이 지역 패권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전남.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새누리당 후보가 없을 경우도 상당히 많고 대구 경북에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예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끼워넣는 것이 전략공천 아닙니까? 여기는 끼워내야 되는 것이 전략공천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냐? 비례대표는 당내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비례대표 의원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여야 동시에 해서 이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100명씩 해놓고 국민들한테 일단은 인기투표가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봐라. 그래야 되지. 비례대표를 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순번 매겨가지고 자기들이 순번 매겨서 하는 것이 과연 직능 대표제가 맞냐? 이런 것부터 저는 곤란해야 된다고. 그렇다 그러면 친박계에서도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또 이른바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내놨는데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야당도 예를 들어서 직능 대표자라든가 청년 그리고 여성 해서 20%의 전략공천 비율을 혁신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의 어떤 패턴을 보면 전략공천 20, 30%는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완전 국민한테 100% 모든 것을 돌려준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해왔던 여러 관행적인 모습 20%, 30% 정도 전략공천을 살려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략적 지역에 호남이라든가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전략적 지역에 강자를 다시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사람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야당처럼 여당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합리적이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라든가 경북 지역의 본인의 취향에 뭐 뜻에 맞는 의원들을 전략 공천할 것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박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의 정치와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다만 그 지금 그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당내 그동안 경선이라든가 전략공천이 신진들이라든가 다양한 그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데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와 비판들이 나오는 거고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정 운영 후반기에 안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좌파의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요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청들을 김무성 대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다가 한 사람이 이 링에서 내려오는 정치적으로 사망하지 않고 적정한 타협을 이루겠지만 그 요청을 최소화하겠다. 결국은 뭐 타협을 할 텐데 최소화시켜내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아주 높은 목표치 공천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나도 한 명도 안 할 테니 어떤 권력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최대치를 맥시멈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일정하게 뭐 영남 지역 여당 영남 지역이라든가
그 야당의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현역이 나가면 100%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공선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차원에서의 수요를 위한 물갈이를. 물갈이를 하는 방안에서 대해서는 절충하지 않을까. 그 여지를 아마 원유절 원내대표라든가 수석 부대표가 양측의 안에 대해서 절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전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타협의 여지를 두 측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제3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강하면 부러지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적 생명을 건 것이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는 잠정적 합의로 인해서 물 건너갔는데 그랬을 때 대표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대표의 정통성이 저는 없어진다고 보면 과연 그러면 다음에는 친박에서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이냐면 대표 사퇴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선거도 새누리당에서 역대 선거에 보면 비대위로 해서 선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비대위로 갔을 때 비대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대위원장이 원유철 의원이 되었을 때 새누리당의 공천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최근에 상당히 친박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앞길이 저는 이제 눈에 보이고 이것이 좀 일찍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일요일 날 갑자기 이것을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씨앗이 좀 더 일찍 터졌다고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란은 언젠가 한번 터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국감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터질 거 지금 터졌는데 과연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어떤 향배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 결국은 뭐 분당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어떤 정치권의 재편 시나리오를 촉발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까지는 분당의 가능성도 저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되겠습니까? 보수당은 선거 직전에 분열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은 네. 야당은 총선 때는 분열을 많이 해왔고 50년 한국 정치사를 보면 그리고 대선 때는 연합 공천을 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야당이고 왜냐하면 야당은 소수파가 여러 지역이나 여러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야당의 이제 분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게 하죠. 시끄럽게 하고 이합 집산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 국민들한테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데 여당은 사실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한국 여당 한 60% 정도 여당은 보수층은 한 6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여당은 조금 이게 좀 둔하죠. 그래서 막 부지런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꿋꿋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계 개편 시나리오 시즌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그 총선 전에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야당도 지금 호남발 신당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지나친 국정 개입을 할 경우에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한데 그러나 현행 소선거제하에서 예. 그 후보군이 분산된 후보가 필패하는 것이 역대 선거의 경험치기라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그 정계 개편까지 가는 그 야권이든 여당이든 간에 그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대단히 낮다. 다만 총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서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막판에 그 단일화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선거의 소선거제에서 그 정계 개편은 현재에서는 국민들에게 설득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실익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경쟁이 여야 모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